모른 척 하라고요. 엄마, 제 남편이 5년 동안 다른 여자와 함께 살며 아이까지 낳았는데도요?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린 순간에도 눈앞이 까맣게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던 그 자리에서 엄마는 담담히 모른 척하라는 그 말만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제 편이 아니라고 느껴졌으니까요. 남편의 배신보다 더 깊은 상처가 바로 엄마의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저 무너져 주저앉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고 앞으로도 희망이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운명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리라는 걸.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시간 전 그날 오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침 일찍 나가고 텅 빈 집,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먼지가 반짝이는 것을 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시간이 제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남편 김영준, 그는 제 인생의 전부이자 제가 살아온 이유였습니다. 28배 만나 30에 결혼해 58이 된 지금까지 저는 그의 아내 이수진으로만 살았습니다. 자수성가한 남편의 성공 가도를 묵묵히 내조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땐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이들이 다 커서 품을 떠난 뒤로는 오롯이 남편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입고 나갈 와이셔츠를 색깔별로 다려놓고 넥타이는 그날의 회의 성격에 맞춰 골라두었습니다. 현관에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구두를 나란히 놓아두는 것으로 제 하루는 비로소 완벽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성공한 데는 다 제공이 크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속으로는 제 30년의 헌신이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성공은 곧 저의 성공이었고 그의 기쁨은 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녁 식사로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재워놓고 잠시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유학 간 딸아이의 생일이라 목도리를 떠서 보내줄 요량이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부쩍 회사 일이 바쁘다며 귀가가 늦는 날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저녁 약속이 있다며 늦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출근했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아요. 저는 늘 그랬듯 다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두고 왔다며 잠시 집에 들렀던 남편이 회의에 늦었다며 허둥지둥 나가다가 깜빡 잊고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또 뭘 보냈나 보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에게 갖다 줄까 하다가 금방 다시 연락이 오겠거니 싶어 그냥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액정 위에 뜬 발신자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 미리 보기로 뜬 짧은 문장과 함께 첨부된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주원이 오늘 100일이에요. 아빠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아래 하얀 아기 옷을 입고 무언가를 쥔 채 방긋 웃고 있는 갓난아이의 사진. 아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와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잘못 본 걸 거야. 스팸 문자일 거야. 수십 번, 수백 번을 되뇌었지만 제 시선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에 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밀조밀한 눈, 코, 입,
특히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와 도톰한 입술이 제 남편 김영준의 젊은 시절을 놀랍도록 빼다 박아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제 귓가에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5년 전부터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의 100일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계산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이를 가지고 낳고 100일이 되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남편이 부쩍 바빠지기 시작했던 그 시기. 퍼즐 조각들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머릿속에서 섬뜩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있던 지방 출장, 주말에도 이어지던 골프 약속, 어느 날부터인가 잠금 패턴이 걸려있던 핸드폰.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헛것을 본 거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핸드폰 잠금을 풀려고 했습니다. 남편의 생일, 우리 결혼기념일, 아이들 생일, 제가 아는 모든 숫자를 눌러봤지만 화면은 차갑게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액정이 마치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너는 이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이 바보 같은 여자야 하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정성껏 재워두었던 갈비찜에서는 역한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았고 딸아이에게 보내려던 뜨개실은 엉망으로 엉클어져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완벽한 성이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믿을 수가 없어서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댈 곳, 제가 하소연할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지갑과 차키만 들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눈물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 저를 보며 웃던 얼굴,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라고 속삭이던 밤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가 그 갓난아이의 얼굴과 겹쳐지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나를 사랑한다던 그 모든 말이, 나를 위한다던 그 모든 행동이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다른 아이를 만들기 위한 위장이었단 말인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엄마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녁 드라마를 보고 계시던 엄마가 제 꼴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나 어떻게나 어떻게, 엄마. 저는 어린애처럼 목 놓아 울며 두서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아빠라고 부르는 문자, 사진 속의 갓난아이, 그 아이의 얼굴에 있던 남편의 모습까지. 제 얘기를 듣는 동안 엄마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를 끌어안고 함께 욕을 해주며 제 등을 두드려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 내 편은 엄마 하나뿐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제가 겨우 숨을 고르자 엄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들려온 것은 제 남은 인생마저 지옥으로 밀어넣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할 거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엄마? 그 나이에 이혼해서 어쩌자고. 그냥 모른 척해. 죽은 듯이, 없는 듯이 그냥 살아.
순간 울음이 멎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엄마를 보며 되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모른 척 하라고요, 엄마. 제 남편이 5년 동안 다른 여자와 함께 살며 아이까지 낳았는데도요?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린 순간에도 눈앞이 까맣게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던 그 자리에서 엄마는 담담히 그 말만 내뱉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딸에 대한 연민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진 가슴보다 엄마의 그 냉정한 눈빛이 제 심장을 더 아프게 도려냈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나 혼자만 남겨졌구나. 저는 그 깊고 어두운 절망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물에 잠긴 것처럼 먹먹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럽게 터져나오던 울음도 미친 듯이 뛰던 심장도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지난 세월, 제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엄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위로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혹하고 이질적인 표정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마지막 동아줄이 바로 제 눈앞에서 끊어지고 있다는 것을. 엄마 어떻게 딸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쉰 목소리로 겨우 쥐어짜낸 제 물음에도 엄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제 고막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정신 차려, 이수진. 너 지금 몇 살인 줄이나 알아? 곧 환갑이야. 그 나이에 이혼 딱지 붙이고 나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식당 설거지라도 하려고? 내가 뭘 할 줄 아는데. 평생 남편 그늘 아래서 호강하며 살아온 주제에. 호강?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30년의 세월, 남편의 성공을 위해 바친 제 청춘과 인생이 엄마의 입에서는 고작 호강이라는 두 글자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빛나게 하기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밤새워 그의 사업 계획서를 함께 검토하고 접대 손님들의 취향을 하나하나 외워 상을 차리고 아이들이 아빠를 원망하지 않도록 혼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그 모든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아니야, 엄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 인생이 전부 부정당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 척 하라는 거야? 인생? 내 인생이 뭔데? 김서방 없는 내 인생이 있기나 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가방, 살고 있는 그 집. 전부 김서방이 벌어다 준 돈으로 누리는 거잖아. 그거 다 내팽개치고 알거지로 나앉고 싶어? 그 여자한테 내 자리 다 내주고? 엄마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서 더욱 잔인했습니다. 엄마는 딸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대신 현실이라는 차가운 저울 위에 제 인생을 올려놓고 가치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아내라는 자리를 빼앗기는 순간 제 가치는 0이 된다는 것을 엄마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김서방 잘못했지. 천하의 몹쓸 놈이지. 그런데 이 세상에 바람 한 번 안 피우는 남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 다른 여자한테 마음 좀 줬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내팽개칠 거야? 내 아빠고 내 남편이야.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눈 딱 감고 살아. 남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이혼녀 소리 들으면서 동네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엎드려 있어. 남들 보기 창피한 것, 조용히 엎드려 있는 것. 그것이 엄마가 제게 제시한 유일한 생존법이었습니다. 제 아픔, 제 분노, 제 억울함은
그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에너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무력감이 온몸을 잠식했습니다. 남편은 제 인생을 배신했고 엄마는 제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저는 유령처럼 몸을 일으켜 친정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엄마가 어디가 정신 차리랬지 하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라는 감각마저 마비된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 어둡고 깊은 터널에 갇혀버린 걸까?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꽃다발을 건네며 사랑을 고백했던 거리, 아이를 낳고 함께 병원을 나서며 기뻐했던 길, 그 모든 추억의 장소들이 이제는 지옥의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제게 보여줬던 모든 친절과 다정함이 이제는 저를 속이기 위한 정교한 연기였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침에 제가 정성껏 다려놓았던 남편의 셔츠들이 옷장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반짝이게 닦아두었던 구두는 여전히 현관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완벽한 세상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로 지어진 무대 세트였다는 것을 깨닫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무대 위에서 혼자 행복한 줄 알고 춤을 추던 광대에 불과했습니다. 주방으로 가자 갈비찜 냄새가 역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대로 싱크대로 달려가 속을 개원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는데 노란 위액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속이 텅 비어버린 제 위장처럼 제 인생도 그렇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입을 닫고 흐트러진 모습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설렘이나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맹수 앞에 선 사슴처럼 공포와 경계심으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녀왔어, 여보. 남편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기분 좋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웬 케이크야?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잠겨 있었습니다. 응, 오늘 거래처 사장이랑 한잔했는데 이 집 케이크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당신 생각나서 하나 사왔지. 당신 생각. 그 말이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욕설처럼 들렸습니다. 낮에 그 아들의 백일잔치를 하고 온 것일까? 그 여자와 아이 앞에서 웃어주다가 남은 양심이라도 챙기려는 듯 이 케이크를 사온 것일까? 상상력이 제멋대로 날개를 펼치며 저를 고문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남편은 제 이마를 짚으려 다가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피했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끔찍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술 기운 탓이라 생각했는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피곤한가 보네. 먼저 씻을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욕실로 들어가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이혼 서류를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싸울 용기도 모든 것을 버리고 뛰쳐나갈 배짱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어야 하는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옆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했던 이 자리가 이제는 가시밭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지옥에서 이 가면을 쓰고 나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저는 그렇게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눈, 핏기 없이 푸석한 피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축 처진 입꼬리. 거울 속의 여자는 제가 아는 이수진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패배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제 뺨을 세게 쳤습니다. 정신 차려, 이수진. 너는 아무것도 몰라. 너는 여전히 김영준의 사랑받는 아내야.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육이 경직되어 입가가 파르르 떨렸지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제 얼굴은 가면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침 식탁은 연극 무대였습니다. 저는 완벽한 아내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였습니다. 평소처럼 남편이 좋아하는 북엇국을 끓이고 정갈하게 반찬을 차려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남편 앞에 놓아주며 저는 연습했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나 봐.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어디 안 좋은 거야? 남편이 제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다정한 목소리, 걱정스러운 눈빛.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제 와인 한 잔 마시고 잤더니 잠을 좀 설쳤나 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사온 케이크는 손도 대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술 뜨던 그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주말에 처제네 가족이랑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장모님도 오시라고 하고 다 같이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잖아. 제 여동생, 제 엄마까지 온 가족이 모이는 단란한 식사 자리. 그 단어들이 주는 따뜻함과 지금 제 상황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 제 속이 어떤 지옥인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저런 말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아는 제 앞에서 그는 완벽한 사위이자 형부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아무렇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개의 삶을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죄책감이라는 감정 자체가 마모되어 버린 것일지도. 좋죠. 오랜만에 다 같이 보면 좋겠네요. 제가 동생한테 연락해 볼게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저는 온 신경을 목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 대답이 만족스러운 듯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식탁 위에 놓인 그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남편은 무심결에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저도 모를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표정을 지우고는 핸드폰을 뒤집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액정 위에 떠오른 발신자의 이름. 내 사랑 주원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주원.
그 사진 속 아이의 이름이 분명했습니다. 내 사랑. 그 단어가 제 눈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서는 세상 가장 자상한 남편 행세를 하면서 한 손으로는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식탁 아래로 내려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아픔이 심장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텅 빈 집에는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저를 압박해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른 소파, 결혼 사진이 담긴 액자, 그가 사준 그릇들, 그 모든 것들이 그의 거짓말의 증거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며 그가 남긴 흔적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의 서재, 옷장, 화장대 서랍까지 무언가 그의 배신을 증명할 더 확실한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양복 주머니를 뒤지다가 작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고급 유아용품점에서 결제한 내역이었습니다. 날짜는 불과 일주일 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를 위한 선물을 샀던 겁니다. 제게는 피곤하다며 짜증을 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네, 엄마. 어제 김서방한테 티낸 거 아니지? 엄마의 첫마디는 제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감시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요.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평소처럼 행동해. 쓸데없는 생각으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알았어? 대답 안 해? 알았어요. 엄마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뚜뚜 단조로운 신호음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기만하고 엄마는 저를 조종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연극의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광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가 희미해졌고 음식은 모래알처럼 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삼키면 그대로 체해버리기 일쑤였고 며칠 만에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의 옆에 눕는 것이 고문이었습니다. 그의 숨소리, 작은 뒤척임 하나에도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잠이 들면 악몽을 꾸었고 잠에서 깨면 지옥 같은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낯선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습니다. 길고 갈색으로 염색된 젊은 여자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저는 그 머리카락을 집어들어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이 제 30년의 세월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이 머리카락을 들고 가서 그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죽은 듯이, 없는 듯이 살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변기물에 흘려보냈습니다. 소용돌이치며 사라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제 인생도 저렇게 떠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휘파람을 불며 퇴근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주려고 사왔어. 요즘 기운도 없어 보이고 해서. 그가 쇼핑백에서 꺼낸 것은 최신 유행하는 디자인의 핸드백이었습니다. 제 취향과는 전혀 상관없는
젊은 여자들이나 들고 다닐 법한 화려한 가방이었습니다. 아마 그 여자에게 사주려다가 혹은 사주고 남은 돈으로 제게 던져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가방은 제게 주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뇌물이었습니다. 어머, 여보 예쁘다. 고마워요. 저는 또다시 가면을 쓰고 활짝 웃었습니다. 가방을 받아들고 거울 앞에서 매보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제 반응에 만족한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 받은 가방을 끌어안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죽 냄새에 그 여자의 향수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어 피곤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빠르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김서방 회사에 있는 금고, 그거 비밀번호 혹시 아냐?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금고? 금고는 왜?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것만 대답해. 그리고 이 전화, 김서방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라. 끊는다. 엄마는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질문은 이상했습니다. 김서방 서재에 있는 금고, 그거 비밀번호 혹시 아냐? 엄마의 마지막 말은 제 텅 빈 머릿속에서 밤새도록 메아리 쳤습니다. 그 질문은 마치 잔잔한 수면 위로 던져진 돌멩이처럼 제 안에 설명할 수 없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죽은 듯이 살아라,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며 저를 억누르기만 하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금고일까? 남편의 가장 은밀한 공간. 그곳의 비밀번호를 왜 엄마가 궁금해하는 걸까?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서 왜? 라는 질문이 떠오른 것은 그전까지는 그저 슬픔과 절망, 무기력에 잠식되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제 마비된 사고 회로에 희미한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 불꽃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짙은 어둠을 예고하는 불길한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심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제 금고는 왜 물어본 거야?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들려온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끊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딸 인생이 짓밟혔는데 돈이 문제야 지금? 그깟 금고 안에 든 돈이 그렇게 중요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깟 돈? 너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하는구나. 됐다. 너랑은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핸드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일 그깟 돈이 아니라는 투의 말투. 엄마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에 저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남편과 한패가 되어 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일지도. 온갖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친정집이었습니다. 엄마가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친정집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혹시라도 마주칠까 싶어 차 안에서 집 창문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엄마가 다급한 표정으로 아파트 공동현관을 나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 동네 마실을 나갈 때와는 전혀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외출복에 손에는 서류 봉투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급하게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차에 시동을 걸고 그 택시의 뒤를 쫓았습니다. 미행. 드라마에서나 보던 짓을 제가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내야만 한다. 택시는 시내 중심가, 법원과 대형 로펌들이 밀집한 서초동의 한 빌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엄마는 익숙하다는 듯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차를 세우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빌딩 로비의 층별 안내판을 보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7층 조앤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변호사? 엄마가 왜 변호사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이혼 소송이라도 준비하는 걸까? 저를 대신해서? 아니야. 모른 척 하라던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럼 대체 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담실인 듯한 방 안에서 중년의 남자와 마주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음이 완벽하지 않은 탓에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웅얼거리는 소리만 들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 제 귀에 날카롭게 박혀드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서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랑 주식, 차명 계좌까지 전부 묶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여자한테 넘어간 돈까지 전부 다요? 그 여자, 상간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희망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싸워주고 있었던 거야. 나를 위해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엄마를 오해했구나. 하지만 그 희망은 바로 다음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박 여사님. 하지만 따님께서 아직 이 사실을 모르시는 상황에서 어머님께서 투자금 반환 소송을 명분으로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건 절차상으로도 복잡하고 나중에 따님께서 아시면 투자금 반환 소송? 그 단어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엄마의 목소리는 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야. 그의 성격에 이런 거 알면 당장 뛰쳐나가서 다 엎어버릴 게 뻔해. 그럼 내 돈은? 김서방 사업체에 들어간 내 투자금, 그거 한두 푼인 줄 알아? 이혼을 하든 뭘 하든 내 돈부터 안전하게 회수하고 나서야. 그게 순서야. 내 딸 인생 망친 놈한테 내 피 같은 돈까지 뜯길 수는 없지. 순서, 내 돈부터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귀에서 끔찍한 이명이 울렸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불행을, 제 고통을 자신의 돈을 되찾기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인생이 망가지든 말든 사위에게 투자했던 자신의 돈을 한 푼이라도 더 건지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모른 척 하라던 말의 진짜 의미를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끄럽게 굴면 자신의 돈을 회수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제 입을 막았던 겁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빌딩을 나왔는지, 어떻게 차까지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 안에서 오줌을 싼 아이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더한 끔찍한 배신감이 온몸을 찢어 발기는 것 같았습니다. 피부치,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내 편. 내 엄마가 나를 판 겁니다. 내 눈물과 고통을 자신의 돈과 맞바꾼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이용당하고 버려진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목적지도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움직여도 시야는 온통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핸들을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분노와 슬픔, 절망과 배신감이 뒤섞여 제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차는 어느새 한강 다리 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시뻘건 저녁 노을이 강물 위로 핏물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난간 아래로 검붉게 일렁이는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곳으로 뛰어내리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까? 이 지긋지긋한 배신과 기만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보던 그 냉정한 눈빛, 자신의 돈을 계산하며 번뜩이던 그 탐욕스러운 눈빛, 그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죽고 싶다는 생각 대신 다른 감정이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그리고 증오. 죽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를 배신한 남자와 내 고통을 이용한 엄마. 그 두 사람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난간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제 눈에 비친 세상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오직 내가 부숴버려야 할 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았습니다. 까만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표정이 없는 차갑게 식어버린 얼굴. 그 얼굴 위로 저는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엄마, 당신은 악마였어. 제 마지막 남은 인간성이 그렇게 강물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죽어버렸고 그 빈자리를 차가운 얼음 같은 것이 채웠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밤에도 남편의 위선적인 행동 앞에서도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아무런 동요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남편이 주는 선물을 받으며 예전보다 더 환하게 웃었고 그의 늦은 귀가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건강을 챙기는 다정한 아내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 변화에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역시 이 여자는 나 없이는 못 살아. 가방 하나에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이제 다 잊었나 보군.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한 착각이 저에게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엄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저를 감시했습니다. 별일 없지? 김서방 앞에서 허튼 소리 한 거 아니고? 네, 엄마. 아무 일 없어요. 걱정 마세요. 제 목소리는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은 인형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원망하거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그런 반응이 의아했는지 몇 번 더 묻다가 이내 자기가 시킨 대로 잘 따르고 있다고 판단했는지 만족한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 그렇게 믿어야지. 내가 당신 뜻대로 움직이는 바보 딸이라고 믿어야 당신의 그 더러운 계획도 성공할 테니까. 복수? 그 단어만이 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법도 돈도 모르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엄마 그 두 사람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방법을 찾기 위해 저는 매일 밤 인터넷을 뒤지며 이혼, 상간, 재산 분할에 대한 정보를 미친 듯이 찾아봤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은 제게 외계어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시간만 흘러갈 뿐 저는 여전히 무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텅 빈 집에서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얼굴은 엄마였습니다. 예고도 없는 방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꿍꿍이로 또 여기까지 온 걸까? 저는 아무 표정 없는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나다. 엄마는 당연하다는 듯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툭 하고 던져 놓았습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봤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파 깊숙이 몸을 묻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봐야 할 것들이다. 앉아. 볼 필요 없어요. 엄마가 김서방한테 투자한 돈 되찾으려고 만든 서류들 아닌가요? 내 인생을 담보로 엄마 돈 지키려는 계획서. 관심 없어요. 저는 그 서류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제 말에 엄마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엄마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옅은 미소까지 띠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뒤를 밟았구나. 역시 이수진, 내 딸다워. 그 정도 도끼는 있어야지.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엄마는 턱짓으로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열어봐. 보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저는 엄마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눈빛에 이끌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서류와 사진,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김영준, 제 남편의 지난 5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그 여자 최유라라는 이름의 상간녀에게 매달 1,000만 원씩 송금된 계좌 이체 내역서, 그녀의 명의로 계약된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그녀의 동생 명의로 사들인 외제 차 리스 계약서, 심지어 그 여자의 어머니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까지 붉은 펜으로 낱낱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회사가 어렵다며 한숨을 쉬던 날 그는 상간녀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었고 제가 아껴 쓴 생활비를 모아 적금을 붓고 있을 때 그는 그 여자의 가족들에게까지 돈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서류 뭉치는 남편의 차명 주식 계좌와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던 유령 회사들,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흐름도 마치 전문 회계사가 작성한 보고서처럼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묶음에는 남편과 그 여자가 아이를 안고 다정하게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 호텔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입을 맞추는 모습까지 제가 지난 5년간 철저히 기만당해온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엄마가 어떻게? 이게 다 뭐야, 엄마 이걸 어떻게? 제 목소리는 울음과 충격으로 뒤섞여 엉망이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처음 울면서 찾아왔던 날 나는 이미 알았다. 이건 그냥 바람 피운 수준이 아니라는 걸. 김서방 그놈 보통 여우가 아니야. 자수성가한 놈들이 원래 더 지독해. 분명 내 앞으로는 재산 한 푼 안 남기고 이혼하자고 달려들 게 뻔했어. 내가 감정적으로 날뛰기 시작하면 그놈은 옳다구나 하고 너를 빈털터리로 내쫓았을 거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쪼그려 앉아 제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입부터 막아야 했어. 내가 너한테 모진 말을 한 건 김서방을 속이기 이전에 너부터 속여야 했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보여야 그놈이 방심하고 꼬리를 길게 늘어뜨릴 테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둥처럼 제 머리를 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었던 말, 투자금 운운했던 거. 그것도 다 연기였어. 이 바보 같은 딸아. 엄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변호사, 대한민국에서 이혼 소송 제일 잘한다는 인간이야. 하지만 법이라는 건 증거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투트랙으로 갔다. 변호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길 전략을 짜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전략에 필요한 증거를 찾아냈지. 엄마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내가 내게 모진 말을 쏟아내던 날 나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사람을 한 명 더 샀다. 돈 주면 뭐든 찾아낸다는 어두운 세계의 해결사라는 사람이더구나. 그 사람에게 내 남편과 그 여자의 모든 뒷조사를 맡겼다. 법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영역에선 우리도 법 밖의 방법을 써야지. 이 서류들 그 사람이 물어온 거다. 엄마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해결사가 찾아온 계좌번호,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갔지. 그냥 내 사위 뒤를 캐주시오가 아니라 내 투자금을 떼먹고 이 여자에게 빼돌린 정황이 있으니 투자금 반환 소송을 통해 이 계좌들을 묶어달라고 말이다. 그래야 변호사가 합법적으로 움직일 명분이 생기고 법원도 우리 손을 들어줄 테니까. 모든 증거는 비공식적으로 찾고 터뜨리는 건 공식적으로 하는 것. 그게 내 계획이었다. 아,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투자금 회수라는 명분. 그것은 딸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엄마의 위장이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변호사를 속이고 세상을 속여서 오직 제 복수를 위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금고 비밀번호 물어봤던 건 그 안에 이중장부가 있을 거라는 변호사 말을 듣고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였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바로 사람 붙여서 열었지. 이 USB 안에 그 증거가 다 들어있다. 엄마는 테이블 위에 놓인 USB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제부터 우는 건 사치다. 엄마는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차갑고 냉정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한 달
내가 지옥 속에 사는 거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내가 밤마다 잠 못 들고 말라가는 거 다 보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너를 그냥 둬야만 했어. 내가 독해져야 했으니까. 내가 이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으니까. 이제 연극은 끝났다. 진짜 전쟁을 시작해야지.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냉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저보다 더한 분노와 딸에 대한 깊은 연민, 그리고 복수에 대한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진, 내 딸,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저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췄습니다.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절망과 증오의 감정이 이제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 뚜렷한 에너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제 30년의 인생을 되찾고 나를 기만한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뭘 하면 돼? 제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눈물 짓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여신이 바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일단 그놈을 안심시켜야 한다. 제 물음에 대한 엄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마치 전쟁을 앞둔 장군처럼 서류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는 차고 넘쳐.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해. 그놈이 제 입으로 바람 피운 걸 인정하고 재산을 빼돌렸다고 시인하는 말. 판사 앞에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는 바로 그놈의 목소리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변호사는 이 증거들이 남편의 외도와 재산 은닉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만 법정에서는 얼마든지 오해다 사업상 거래였다며 발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남편 스스로 모든 것을 인정하는 자백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긴 싸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인간한테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반대지.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아내 역할을 해야 해. 남편의 외도를 어렴풋이 눈치챘지만 차마 무서워서 확인하지도 못하고 이혼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불쌍하고 순진한 아내. 그래서 남편이 주는 작은 선물 하나에 감동하고 그의 거짓말에 속아주는 척하며 그를 완벽하게 방심시켜야 해. 엄마의 계획은 소름 끼치도록 치밀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내 손아귀에 있는 여자라고 완벽하게 착각하게 만든 뒤 그가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김서방 그놈, 자수성가한 놈들 특유의 오만함이 있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지. 특히 너처럼 평생 자기만 보고 산 여자 앞에서는 더 그럴 거다. 내가 매달리고 용서를 비는 연기를 하면 그놈은 분명 우월감에 취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남자인지 어떻게 젊은 여자를 거느리고 있는지 떠벌리고 싶어 안달이 날 거야. 바로 그 순간을 노리는 거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제 남편 김영준이라는 인간을 지난 30년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저를 가르치려 들었고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며 저를 아래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는 그의 그런 성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녹음이다. 엄마는 제 손에 작은 만년필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평범한 필기구처럼 보였지만 끝부분을 살짝 돌리자 아주 작은 렌즈와 녹음 장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연기를 시작하면 그놈은 너를 안심시키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과 회유를 할 거다.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다. 그 여자는 그냥 잠깐의 실수였다 같은 뻔한 레퍼토리겠지. 그때를 놓치지 마. 최대한 그 여자의 이름, 아이의 존재, 돈 문제까지 그놈의 입에서 직접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만년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 그날 엄마와 저는 새벽까지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행동 지침, 그를 자극하고 유도하기 위한 대화 시나리오,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해야 할 역할까지. 엄마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복수극의 총감독이자 연출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무대 위에 오른 주연 배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며 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는 괜히 제가 예민하게 굴어서 미안했어요. 요즘 자꾸 기분도 오락가락하고 당신이 저한테 소홀해진 것 같아서 괜히 투정 부렸나 봐요. 제 어깨를 감싸 안는 그의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인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당신한테 너무 신경을 못 썼어. 주말에 우리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 갈까? 당신 좋아하는 바다 보러 가자.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감동한 표정으로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겼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여보. 저의 연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의 외도를 눈치챘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제가 우울증으로 잠시 예민해졌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전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고 퇴근 시간도 빨라졌습니다. 물론 그가 서재에서 통화를 할 때 저는 그의 입에서 주엄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여자를 안심시키고 달래느라 진땀을 빼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척하며 제 모든 감각을 그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결전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주말 저녁 남편은 와인을 2병이나 비우고는 기분이 한껏 좋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시나리오대로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물론 앞치마 주머니 속에는 녹음 기능이 켜진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저한테 뭐 할 말 없어요? 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무슨 말? 아니에요. 요즘 제가 이상한 꿈을 꿔서 당신이 다른 여자랑 있는 꿈을 꿨어요. 너무 생생해서 제가 당신한테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여자는 당신 하나뿐이야. 알잖아.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피하며 목소리를 더 떨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당신 너무 바쁘고 저한테 신경도 안 써주고 밖에서 힘든 일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혹시 정말 다른 사람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무서워요. 여보. 제 연약한 모습에 남편의 얼굴에는 오만한 자신감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마치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는 어른처럼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순진해서 탈이야. 남자들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비위도 맞춰줘야 하고 사업 때문에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사업 때문에요? 그럼 그 최유라라는 사람도 사업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보았던 상간녀의 이름을 일부러 틀린 정보와 섞어 던졌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주워 듣기는 했지만 확신은 없는 것처럼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 남편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오히려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았어? 뒷조사라도 한 거야? 아니에요. 그냥 얼마 전에 당신 핸드폰에 문자가 온 걸 우연히 봤어요. 아들이라고 주원이라는 아들이 있다고 무서워서 당신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저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되 그것을 무기로 삼을 힘은 없는 연약한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남편은 제 반응을 보고 모든 것을 실토해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확신한 듯 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우월감에 찬 목소리로 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쉬. 울지 마.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그 여자는 그냥 사업상 파트너일 뿐이야. 좀 곤란한 일이 얽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좀 챙겨주고 있는 거고. 아이, 그건 그래. 내 아이 맞아. 하지만 그건 실수였어. 정말이야.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내가 마음을 준 건 절대 아니야. 실수. 제 30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그 모든 일이 그의 입에서는 고작 실수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한테 들어가는 돈은요? 매달 1,000만 원씩 보내는 거, 오피스텔 얻어준 거, 전부 사업 때문이에요? 엄마의 해결사가 알아낸 정보를 저는 마치 제가 직접 알아낸 것처럼 떠보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어디까지 알아본 거야? 그래, 맞아. 내가 해줬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었어. 그 여자가 아이를 무기로 나를 협박했단 말이야. 사업에 흠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입막음용으로 돈을 좀 쥐어준 것뿐이야. 당신과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내 마음 알겠어? 협박, 입막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뻔뻔한 거짓말과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륜을 오히려 저를 위한 희생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흐느끼는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 만년필은 이 모든 대화를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김영준. 저는 속으로 칼날 같은 다짐을 삼켰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위로를 들으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숙취로 머리가 아프다면서도 기분 좋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간밤에 제 순진한 눈물과 용서에 완전히 무장해제된 그는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출근 준비를 하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젯밤엔 내가 말이 좀 심했어. 그래도 내 마음 알지? 다 당신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런 거야.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알아요, 여보. 당신 마음 다 알아요. 어젯밤엔 속상해서 저도 모르게 투정 부렸네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제 얼굴에서 미소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곧장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녹음했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낮고 차분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했다. 지금 바로 가지고 넘어와. 친정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저를 안으로 들이자마자 문부터 걸어 잠갔습니다.
거실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나란히 앉아 어젯밤의 대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제 자신의 흐느끼는 목소리와 남편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번갈아 흘러나왔습니다. 실수였다. 그 여자가 협박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 모든 변명을 다시 듣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고 마치 판사가 증언을 듣듯 모든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엄마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해. 엄마는 망설임 없이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변호사에게 바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또 다른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남편의 금고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시간이다. 저는 그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엑셀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회사 재무 자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가리키는 특정 셀을 클릭하자 숨겨져 있던 시트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10년간 남편이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제3자의 이름을 빌린 차명 계좌, 심지어는 이미 고인이 된 먼 친척의 명의까지 도용하여 돈을 숨겨두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푼돈들이 우습게 느껴질 정도의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이 돈들은 전부 그놈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만든 비자금이다. 이중장부를 통해서 세금을 탈루하고 그 돈으로 상간녀에게 집을 사주고 해외에 재산을 숨겨온 거지. 이 자료가 있으면 우리는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횡령과 탈세로도 저놈을 엮어 넣을 수 있어.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청춘, 제 헌신, 제 믿음을 짓밟고 그가 쌓아 올린 기만의 탑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이 계좌들이 전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김서방 돈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다. 엄마는 서류 뭉치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썼던 금전출납부였습니다. 거기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비자금 계좌의 번호와 명의자, 그리고 그 계좌들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야망에 불타던 젊은 시절, 혹시 모를 배신에 대비해 그가 직접 남겨놓은 기록이 이제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수첩, 내 남편이 첫 사무실을 얻었을 때 내가 선물해 준 거다. 여기에 모든 걸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금고를 열었을 때 다른 건 다 버렸어도 이것만큼은 버리지 못했더구나. 자기 성공의 역사라고 생각했겠지. 엄마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성격과 습관까지 모두 꿰뚫어보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남편 스스로 외도를 인정한 녹음 파일, 상간녀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 그리고 이 모든 자금의 출처인 비자금 이중장부와 그것을 증명할 남편의 자필 수첩까지 우리는 남편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킬 모든 무기를 손에 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와 엄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우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박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변호사는 감탄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뒤 우리에게 최종 전략을 브리핑했습니다. 우리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송, 그리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었습니다. 또한 횡령 및 탈세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도 함께 준비할 것이었습니다. 김영준 씨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회사 지분은 물론이고 모든 부동산과 예금, 심지어 퇴직금까지 가압류될 겁니다. 상간녀 최유라 씨에게 증여된 모든 재산 역시 환수 대상입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오히려 그 아이가 김영준 씨의 혼외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꼴이 되어 우리에게 더 유리해질 뿐입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제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언제로 잡을까요? 엄마가 저를 대신해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터뜨릴 겁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깊은 지옥을 맛보게 해줘야지요.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가장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주말에 동생네랑 엄마 모시고 우리 집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내가 잔뜩 준비할게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최고지. 기대하고 있을게. 저는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눈에 비친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 실컷 기대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결전의 날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 그 시간 동안 저는 지옥의 문을 열기 위한 만찬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지옥을 선물할 시간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이었던 일요일,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냄비 가득 재우고 동생네 식구들이 좋아할 잡채와 해물파전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는 가장 아끼던 그릇들을 꺼내 정갈하게 놓았고 중앙에는 화사한 꽃까지 장식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단란한 가족 식사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오늘 이 식탁은 누군가에게는 인생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제게 훈수를 두었습니다. 여보, 갈비찜에 밤은 좀 넉넉하게 넣었어? 장모님이 밤을 좋아하시잖아. 그리고 동서는 술 좋아하니까 내가 아끼는 양주도 한 병 꺼내놓고. 저는 그의 말에 고분고분 대답하며 가장 상냥한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네, 여보. 걱정 마세요. 다 준비해놨어요. 제 모습을 보며 남편은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한 착각이 잠시 후 그의 발목을 자를 도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동생네 식구들과 엄마가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남편은 가장의 위엄을 뽐내며 제부에게 술을 따라주고 조카들에게 용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여전히 그림자 같은 아내이자 헌신적인 며느리,
그리고 순종적인 딸이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고 남편은 거나하게 취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 성공담을 늘어놓으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떠벌렸습니다. 내가 이만큼 회사를 키우고 여러분들 이렇게 호강시켜주는 거 다 이 김영준이 잘나서 그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모님? 남편이 의기양양하게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엄마에게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글쎄, 그럴까?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지만 남편은 술 기운에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 장모님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빼십니까? 자, 다들 한 잔씩 더 합시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과일 접시를 들고 식탁으로 다가가며 가장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리고 여러분. 식사 다 끝나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부부가 여러분께 드릴 깜짝 선물이랍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또 무슨 애교를 부리나 싶은 표정으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웃는 얼굴로 앞치마 주머니에서 곱게 접어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의 앞에 보란 듯이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또 무슨 이벤트? 서류의 제목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소장. 그 글자가 그의 눈동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수진.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식탁에 앉은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저 이수진은 남편 김영준 씨와의 30년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합니다. 동생과 제부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놓아두었던 서류 가방에서 엄마가 준비해준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겠지, 김영준 씨. 상간녀 최유라에게 매달 송금된 내역서, 그녀 명의의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그리고 두 사람이 아이를 안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증거들이 하나씩 식탁 위에 뿌려질 때마다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이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냐고? 궁금해? 그럼 이것도 들어봐야지.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날 밤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내 아이 맞아. 하지만 그건 실수였어. 그 여자가 아이를 무기로 나를 협박했단 말이야. 당신과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중장부가 담긴 USB와 남편의 자필 수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10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려서 만든 비자금 장부. 당신의 그 더러운 돈으로 내 인생을 짓밟고 상간녀와 놀아난 증거들이야. 이 모든 건 오늘 아침 검찰과 국세청에 증거자료로 제출됐어. 검찰과 국세청이라는 단어에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어, 김영준. 회사도 재산도 당신이 이룬 모든 것들이 오늘부로 사라질 거야.
당신이 사랑하는 그 여자, 당신이 빈털터리가 된 순간 제일 먼저 당신을 버리겠지. 저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당신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건데 저는 엄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모든 복수는 바로 내 어머니, 당신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장모님께서 직접 계획하고 지휘하신 작품이야. 남편의 시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엄마에게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사람 잘못 봤네. 내 딸은 내가 지켜. 어떤 개 같은 놈으로부터라도. 그 순간 남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의 일은 모두가 상상하는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횡령 및 탈세 혐의로 구속되었고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은 모두 압류되어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상간녀는 빈털터리가 된 남편을 버리고 아이와 함께 자취를 감췄습니다. 모든 것이 엄마의 계획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엄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엄마를 오해해서. 엄마는 그제야 처음으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됐다. 이제 너는 내 인생을 살아. 김영준의 아내 이수진이 아니라 그냥 이수진으로. 헐헐 날아. 엄마의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시간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30년의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단단한 저를 만들기 위한 긴 담금질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저를 기다리고 있던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치밀한 복수의 끝에 무엇이 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후회되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김영준 씨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주인공 수진 씨처럼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아파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수진 씨는 무너진 인생 앞에서 주저앉는 대신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